그걸 주장하는 분이 하마터면 대통령이 되실 뻔하셨어요. 저는 불안해요. 오세훈 너부터 태워주마. 저 좀 자른 걸로 해주세요. 여기 세운상가를 홈을 내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1조 2천억짜리입니다. 아이서울보다는 서울 마이서울이 좀 낫죠.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짓고 나서 평가가 확 달라졌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죠. 이걸 교육부터 끊어내겠다. 다음에 제가 시장이 또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의 비전 전략입니다. 아마 서울 시민으로서 한 번 정도 들어두시면 서울시가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뒤에 보이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이 두 마디에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녹아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보듬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는 뜻이 이 동행에 들어있고요. 매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경쟁력입니다. 도시 경쟁력. 경쟁력이 있어야 기업도 살아남고 국가도 살아남고 도시도 살아남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매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하는 게 이제 후반부 강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의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동행특별시 서울 부분에 몇 가지 정책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죠. 안심소득 들어보신 분? 그냥 미안해서 드시는 것 같아. 앞에만 드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기본소득은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소득은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안심소득 실험을 3년짜리 소득보장 실험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걱정이 돼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의 개념은 다 아시나요? 돈을 많이 벌거나 조금 벌거나 그냥 똑같이 월 100만 원씩 월 50만 원씩 조건 없이 주겠다.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괜찮아 보이나요? 감당이 될 것 같은가요? 아마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분이 하마터면 대통령이 되실 뻔하셨어요. 걱정이 돼서 야 이거 선거 때마다 이거 나오겠다 싶어서 그러면 진짜 괜찮은 복지 시스템은 없냐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지금 현재의 복지 시스템의 권력은 여러분 다 들어보신 기초생활보장 뭐 이렇게 복잡한 기초수급자 들어보셨죠? 그건 제일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점이 많아서 가끔 뭐 송파 세모녀, 뭐 수원모녀, 가족들이 전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죠. 이제 그때마다 우리 복지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심소득이 그걸 틀거리 자체를 바꿈으로써 해결을 하는 시도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이해하시기가. 이렇게 읽고서 이해가 가시나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미달 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해가 가세요? 복잡하죠? 이걸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해도 이렇게 깁니다. 이게 한 유료 언론이 한 면을 통틀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저는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밑에 파란 부분은 본인들이 버는 부분이고 위에 붉은 부분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104만 원을 벌었으니까 37만 원을 보태줍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요만큼 번 사람은 요만큼 도와주고요. 요만큼 번 사람은 이만큼 도와줍니다. 하후상박이네. 못 벌수록 많이 도와주네. 그건 합리적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복지제도가 근로의욕을 오히려 감퇴시킬까봐 걱정입니다. 그죠? 나라에서 도움 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제도는 가만히 설계가 어떻게 됐나 보시면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정부의 도움은 조금 받지만 정부 도움까지 합하면 더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이익입니다.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아까 기본소득하고는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프는 뭐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똑같이 도와주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비교한 그림.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을 제가 원용을 하는 건데 어느 제도가 합리적인지는 이 그림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그럼 장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가 생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다. 첫 번째 장점, 가장 큰 장점. 두 번째, 근로의욕을 자극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노력할수록 더 가져가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계산을 해서 일을 하죠. 특히 기초수급자 제도, 현행제도와 비교를 하면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일을 좀 더 할 기회가 생겨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더 벌었다가는 기초수급자 제도가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초수급자를 평생 그 상태에 고착시키는 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한다. 자살하는 가족이 나올 때에 대부분 언론에서 그걸 지적을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도와주냐? 아까 그 제도는 소득만 파악되면 그 금액이 지급이 되죠. 그리고 복잡한 복지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더기처럼 기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복지제도가.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어떤 사례를 보면 이걸 도와줘야 될지, 얼마를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연구를 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이 제도는 아주 단순했죠, 아까? 자, 이 정도로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래,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돈이 많이 들겠네. 중위소득 80%면 딱 중간에서 밑에, 약간 밑에부터거든요. 돈이 많이 들겠네. 감당은 되는가? 뭐, 기본소득이 감당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안심소득은 어떨까? 계산을 해놨습니다. 재정 부담이 별로 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액수가 25조에서 30조,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시행할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죠. 매년 한 50조씩 늘어나는데 복지 재정 자연 증가분 정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실험을 거치고 시행되면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때까지 늘어날 수 있는 복지 재원으로 감당 가능하다. 매년 엄청나게 복지 재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지금 현재 기초수급제도로 보호받는 계층이 보통 25% 밑에가 다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뭐 자제분들 중에 돈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한 5% 정도 되는데 안심소득으로 전국 확산해도 한 30% 이상 혜택을 받는다. 혜택 받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돈은 별로 없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하후상박이라 그렇습니다. 위에가 갈수록 가늘어지잖아요. 보호가. 아까 그래프 보셨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뭐 제가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실험을 합니다. 지금 한 1000가구 정도를 선정을 해서 기존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2배수로 해서 수천 가구를 비교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뒤까지 결론이 날 텐데 아마 7월 1일이 되면 1년 지난 그 분석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은 영화인데요. 복지천국이라는 영국이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된 한 근로자가 겪게 되는, 결국은 못 받아요.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끝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거 재미없겠다 생각하실 텐데 괜찮은 영화니까 상도 받았겠죠.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초수급자 제도가 혹은 실업급여 같은 제도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걱정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 한 1년 정도 일하고 저 좀 자른 걸로 해주세요. 실업수당 받아서 몇 개월 좀 지내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데 그 까다로운 조건이 또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스토리입니다. 한번 영화를 보시면 이걸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 해법이 안심소득일 수 있다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이제 이 안심소득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영상인데요. 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깊어지면서 일자리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 제한에 걸려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아이도 또 일을 하면서 조금 잘못되면서 자들이 많이 왔고,
지금은 정신과 우울증 이런 약을 먹으면서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조금 울컥하네요. 근데 일자리 포털 뭐 이런 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연히 이 안심소득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지 정확히도 모르면서 신청을 했는데 또 저처럼 이렇게 조금 힘들 때 조금만 밀어주면 또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분들께 왔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시장님,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제 크게 좀 다치면서 계속 일을 못 했었어요. 치료가 끝날 때쯤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아예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막막했었는데, 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도중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약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소득을 받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다리 양쪽 길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용 그 맞춤 깔창이랑 있어서 그거를 맞추고 속도 약간 그때 디스크 빠지면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교정에 의료용을 좀 쓰고, 한동안 제가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이제 소득 생기니까 밖에 나가서 뭐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문화생활을 좀 즐기면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피치 못하게 일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정책입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겠다, 고품질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작년 이맘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워 페니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이구 저 오세훈도 뻥이 늘었네 뭐 그런 반응이셨습니다. 근데 조금도 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에 살면서 임대주택 산다고 자랑하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느끼나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겠다. 그런 젊은이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임대주택은 가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한 20, 30년 지나면 이제 벌어서 능력껏 주거를 상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바람직한 사회인데 전부 다 암담해한다, 주택 문제를. 그래서 적어도 임대주택은 들어가 살만한 곳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너무 좁은 평수를 늘립니다. 지금 10평도 안 되는데 10대평, 20평, 30평까지 있어요. 늘리고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양을 고급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고급자재를 못 쓰도록 돼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분양주택하고 똑같이 하겠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많이 짓느냐? 임대주택을 재건축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임대주택은 저층단지도 많았죠. 그러니까 500가구를 허물고 13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방금 전에 그림으로 보신 이 하계 5단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지을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숫자도 늘릴 수 있고 퀄리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전한 소셜 믹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임대주택은 동을 별도로 해가지고 어떨 때는 담벼락까지 쳐가지고 어린아이들끼리도 우리 동네는 놀러 오지도 마 뭐 이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죠. 나라꼴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섞어 넣는다. 한 동에 어느 집이 임대주택인지 분양주택인지 알 수 없도록 섞어 넣는다. 이게 소셜 믹스입니다. 과거에는 평수가 달라서 섞어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평수를 키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섞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단지를 옛날에 지어진 걸 재정비하는 기회에 공급량도 늘리고 고급화해서 커뮤니티 센터, 뭐 체육시설, 수영장까지 집어넣어서 동네에 어우러지도록 만들겠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청년 안심주택도 지금 평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고 있고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경제 형편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별 주택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그러죠. 28평형이 고덕강일 3단지에 3억 5천에 분양이 됩니다. 엄청 싸죠. 물론 아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분양주택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도의 경제 수준에 맞는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뭐 모아주택, 상생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서 계층별로 본인 형편에 맞는 그 형태의 주거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거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교육 얘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아마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부자 나라일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 재산의 편중, 소득의 편중, 양극화가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터인데 우리나라도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화가 되죠. 자, 그럼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그건 당연한 거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택하고 사는 한 당연한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갈 일이냐.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해법을 저는 교육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집안에 엄마는 식당으로 아빠는 건축 현장으로 일하러 간다. 아이들이 혼자 크죠. 선행학습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떨어지죠. 좋은 직장 가질 확률이 떨어지고 결혼도 쉽지 않고 늦고 악순환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이죠. 이걸 교육부터 끊어내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보니까 이런 해법이 보이더라고요. 강남에 누구라도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의 교육을 꿈도 꾸지 못하던 저소득층 자제들에게 무료로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서울시가 그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사회공헌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다 도와주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학원들이에요. 누구든지 듣고 싶어 하는 강의예요. 메가스터디 들어보셨죠? 또 뭐 아이스크림 홈런 뭐 이런데 누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면서 그 경우에 또 교재비가 비싸요. 서울시가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까지 붙여줘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 1년 반 됐어요. 한지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올 입시 끝나고 나니까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내년쯤 되면 이제 완전히 큰 효과가 나타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이 필요 없어요. 그 경험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뭐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성적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상도 달라지고 투자도 달라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서 중학교 2학년이 돼서는 그 학급 회장 선거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고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이제 학급 부회장이 돼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재미가 생기니까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하니까 이제 서울과학고 영재교육을 자기 가고 싶다고 지원을 해서 그때 시험도 보고 해서 합격해서 다니고 있어요. 뭐 굉장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불과 1년 반 사이에 학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격차로부터 오는 빈곤의 대물림을 어떻게든 최소화해 보겠다. 최소한 출발선에 서서는 똑같이 출발하게 해줘야 된다. 하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열정이 있고 동기가 부여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서 좌절하는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이게 제 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쪽방촌, 노숙인 이분들에게 요즘에 밥은 어떻게든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생존하도록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생의 의욕을 불태우도록 다시 동기부여를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 코스를 듣게 하는데요. 6개월 단위로 지금 2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들으시면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대부분 알코올릭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거의 졸거나 안 가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드시죠? 그런 예측이 틀렸어요. 너무 열심히 들어요. 수료율이 한 7, 80% 돼요. 근데 고마운 것은 위탁교육을 지금 시립대하고 건국대 2군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건국대학교 교수님,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저렇게 대학생들 입학식, 졸업식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어쨌건 굉장한 성공 사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다시 내가 힘내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안승갑 씨라는 분은 완전히 바닥까지 갔던 분이에요. 사업하다가 망했죠. 술을 먹으면 어머니를 폭행하고 바닥까지 간 거죠, 거의. 이런 분이었는데 전국을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제가 10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이 사라졌더라고요. 와서 다시 시작했는데 10년 전에 한참 잘 될 때는 4개 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2개입니다. 이제 점점 늘려서 내년에 또 한 4개 정도로 늘릴 겁니다. 이거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오늘 크게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4대 부문에 28개 사업이 있다. 정말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봐주셔도 보상을 해드리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많은데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는 난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낳지 않겠다는 사람 억지로 지원하지 말고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은 정말 무한대로 지원하자. 이게 난임 부부 지원책인데요. 정부에서도 이걸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이거 설명하면 1시간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키즈 카페라든가 이것도 아주 성공한 보육 정책인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거는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 아마 쥐밸리에도 개발자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능력을 갖춘 개발자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는데 또 거꾸로 직업을 구하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문송합니다 그러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취직이 안 돼요. 이과 중에서도 꼭 필요로 한 스펙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입니다. 필요로 하는 스펙을 갖춰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과정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저희는 이제 웹 개발자들이고요. 같이 분석 사이트 쇼핑몰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인이 구축해서 창업이 될지. 요걸 지금 예. 본인이 디자인한 거예요? 얼마나 배웠어요? 3개월이면 이렇게 돼? 화이팅! 화이팅! 꼭 목표 한 발 이루길 바랍니다. 강사님께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도 한 6가지 정도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한테 큰 로드맵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금 7개 운영 중이고요. 올해 내로 8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다 만듭니다. 개발자를 조금 키워놓으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빼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1년에 1,500명씩 배출을 할 생각이고요. 서울시를 이제 창업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그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이 청취사,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손목 닥터 9988 이런 거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연간 최대 10만 원어치씩 상품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운동 열심히 하시죠? 예, 서울시의 이 손목 닥터 9988에 들어오셔서 앱을 까시면 지금은 빨리 클릭하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는데 연말 지나고 나면 이제 앱을 까시면 누구든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해서 저 지난주에 우유 2팩 샀습니다. 그 포인트 가지고. 네. 세금 낸 거 다 찾아가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동행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드웨어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매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목만 쭉 한번 봐두십시오. 서울시는 이미 국제적으로 굉장히 힙한 도시가 됐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됐어요. 뭐 이 리서치를 하면 거의 1, 2, 3, 4등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광고가 잘 돼가지고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됐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됐는데 가서 먹어보고 싶은 식당이 됐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다른 거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써보고 야 이거 좋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 물건 한번 써봐.
그 식당 한번 가봐. 이 정도 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서울시가 가보고 싶은 도시 1위, 2위, 3위를 한다는 게 몹시 두렵습니다. 와보고 실망하면 어떡하나. 사실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엄근진의 도시에서 펀시티로, 재미없는 도시에서 재미있는 도시로. 엄근진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엄숙, 근엄, 진지의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도시. 옛날에는 뭐 회색 도시라는 말도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 기억나시나요? 회색 도시. 공기도 안 좋고 온통 아스팔트고. 근데 요즘에 회색 도시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재미는 없다. 그래서 서울시를 재미있는 도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건물을 봐도 슬그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도시. 주말이면 굳이 저쪽 강원도로 차 타고 나가서 돌아올 때 2시간씩 막히는 길을 뚫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도시. 서울 시내에서도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를 K 라이프 스타일이 팔리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잠수교에서 루이비통이 패션쇼를 했죠. 또 일주일 뒤에는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항상 K 컨텐츠, K 드라마, K 무비, K 팝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뭔지 2% 부족. 뭔가 이게 지속될까? 오래 갈까? 기초가 튼튼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아마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서울시향이 정명훈 씨 때는 굉장히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었죠. 그 이후에 쭉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뉴욕필의 상임 지휘자인 야판치베덴 감독이 내년부터 서울시향을 지휘합니다. 제가 시장 되자마자 접촉을 시작해서 잘 설득을 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모셔왔습니다. 아마 서울시향이 굉장히 튼튼해질 거고요. 프리즈가 작년에 대박이 났던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적인 갤러리 오너들이 서울로 총 집결을 하는데, 올해도 9월 달에 옵니다. 9월 초에. 이제 서울시가 그런 핫한 미술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이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라서 작년에 입장권 팔다가 잠시 중단할 정도로 뜨거웠었습니다. 이제 이런 음악과 미술 하나씩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기초적인 투자를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건 뭐 그림만 보셔도 저렇게 그 관객을 어렸을 때부터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공연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을 길러내겠다는 뜻이구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서울시는 투자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결국 문화예술로 서울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내실 있는 게 책입니다. 책.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이 옛날 시청이죠. 제가 10년 전에 이 뒤에 시청을 지으면서 요거를 이 돌로 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꿨던 꿈이 서울광장이 노상시위, 농성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좀 시민들이 일상을 즐기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장을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시작했던 게 이 사업입니다. 요즘에 주말에 서울광장으로 오시면 모습이 이렇습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감동입니다. 더 감동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개가식 도서관입니다. 5,000권을 책을 내다 놓습니다. 저기 있는 알록달록한 빈백은 다 서울시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책 읽으시라고. 그런데 5,000권의 책을 내다 놓는데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절차가 없어요. 그냥 뽑아다 읽고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책이 많이 없어질 것 같죠? 하루에 5,000권 중에 몇 권이나 없어질 것 같아요, 평균? 하루 평균 1.5권 없어집니다. 네.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오시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오셔가지고 반응이 폭발적이라서 처음에는 금토만 하다가, 금토일 하다가 지금은 목금토일 나흘 합니다. 저게 워낙 성공적이라서 광화문 광장으로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도 하는데, 이제 광화문 광장은 요즘에 여름이니까 저녁 때까지 하기로, 시원하게 책 보시라고. 무슨 수영장 같지 않아요? 제가 늘 죄송한 게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나무가 많지 않아서 그늘이 없어서 땡볕이라 좀 민망해서 지금 서울광장은 가장자리로 나무 심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심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문화자가 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붓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돼야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서울광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잠수교의 주말 모습입니다. 일요일 날 모습이에요. 저녁 때는 이렇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감동입니다. 이제 이 잠수교가 차 없는 한강다리가 됩니다. 조만간.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매 주말에. 이제 막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엄청 매일매일 있습니다. 거의. 서울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이제 잠실의 변화입니다. 잠실을 스포츠 마이스 단지로 만듭니다. 마이스가 매우 수익성 높은 관광산업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앞으로 한 몇 년 내에 이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돼서 협상 중입니다. 이거는 로테르담에 있는 반 베닝겐이라고 하는 미술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술관이 아닌 게 수장고인데 그거 자체가 갤러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지 않아요? 어느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소장하고 있는 게 수백, 수천 점, 수만 점이 되는데 볼 수 있는 건 늘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전부 수장고에 있어요. 전시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긴 아예 수장고를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좋죠? 앞으로 모든 미술관이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강남에다가 하나 짓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용도로 짓던 걸 전용을 해가지고 빨리 지으려니까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건 1분짜리 관광용 쇼츠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서울유에서 서울 마이 소울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서울유보다는 서울 마이 소울이 좀 낫죠? 아이서울유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 5, 6년 썼나요? 그 브랜드를.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졌을 뿐인데 특히 외국인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주종을 이뤄서 이번에 수십 개를 8개로 4개로 2개로 1개로 계속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바꿨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로 정해졌고요. 지금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산업 지도입니다. 양재의 AI, 수서의 로봇, 홍릉의 바이오, 여의도 핀테크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는 몇 개의 그 산업 직접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곳에 가면 유리하도록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성수동 서울숲 옆에 산표레미컨이 허물어졌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재작년에 허물어졌네요.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옆에 서울숲 주차장에다가는 스타트업들 한 1000개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스타트업의 메카를 만들겠다.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성수 지역의 비전이고요. 어떻게 해서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유니콘 50개를 만들 거냐 하는 서울시의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곳 G밸리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밸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종사자 숫자만 한 15만 명, 유동인구까지 한 20만 명 된다고 그러시는데 특색은 대부분 젊다라는 거다. 큰 미천이죠.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굉장히 큰 미천입니다. 이 G밸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은 여가 공간, 특히 체육시설하고 문화공간이 충분해야 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곳에 더 몰려들고 근무 환경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런 투자 계획도 갖고 있고요.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가리봉동 쪽에 이 G밸리를 위한 한 1200가구 정도의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옵니다. 원래 10년 전에 제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른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배후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다음 시장님이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을 취소했었죠. 이제 그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는데 그 계획을 다시 살려서 이 가리봉동 일대에 약 1200가구 정도의 신규 주택을 집어넣는 계획이 신통계획을 통과했습니다. 이 일대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를 해서 출퇴근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서울 투자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은 계속해서 좋은 투자처로서의 면모를 유지를 해야 와서 일하고 싶고 관광하러 오고 싶고 여기 살고 싶은 그런 도시 만드는 게 매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출장 가서 유럽에서 그 인베스트 서울 도움받을 수 있는 MOU 체결했던 거고요. 최근에 금융도시 순위를 보고 계십니다. 희한하죠? 30몇 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시장 바뀌고 나니까 순식간에 10위권으로 올라와요. 제가 보기에도 신기해요. 요즘에는 뭐든지 빛의 속도로 반영이 됩니다. 어떤 시장이 뭘 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조금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을 보고 순위를 확 평가하는데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서울을 글로벌 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에 투자하는, 서울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외국인 프렌들리 서울 영어 친화 도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그 MOU 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런던하고 더블린인데요.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죠. 아일랜드가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불과 1, 20년 만에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비결은 법인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죠. 아일랜드는 12.5%,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미국의 초대형 테크 기업들이 유럽 진출할 때 교두보로 삼는 데가 당연히 더블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니까. 법인세가.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영어가 아닐까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EU 유럽 국가들 중에 영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나라는 영국하고 아일랜드 뿐이었는데 영국이 스스로 브렉시트 했죠. 그러니까 EU 내에 영어를 쓰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고려 대상 1순위죠. 지금 탈홍콩 기업들이 서울로 동경으로 안 오고 싱가포르로 간다. 이것도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어가 가지는 힘입니다. 근데 영어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 영어 공용어로 하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시장이 또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 하지 말고 여의도 정도로 국한을 해서 여의도를 영어 친화 도시로, 외국인 친화 도시로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화 도시, 투자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언어적인 장벽이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여의도 외국인 친화 도시의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강 레네상스는 다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강 레네상스 하면서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뭐 자연을 파괴한다, 생태계가 망가진다. 근데 훨씬 좋아졌어요, 사실. 이 두 개를 똑같이 비중을 뒀기 때문이에요. 생태계 회복, 그 다음에 시설물 확충.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수달이 흔할 정도로 한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 시즌2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 한강 레네상스의 지도인데 하나하나 볼까요? 이제 이런 행사들이 다 열릴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첨단 과학기술도 잘 활용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워낙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오늘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서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지지구가 될 텐데요. 여러 지구를 놓고 선택을 했는데 여기가 제일 경치가 잘 나와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매끈한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물 안에는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는 캐빈이 24개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돌지요. 여러분 템즈강 런던에 가셔서 그 대관람차 페리스 휠 타보셨죠? 거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기가 막혀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기자분들 모시고 가서 한번 같이 타봤는데 이건 성공이 보장된 사업인 것 같아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합니다. 형편 되시는 기업은 응모하십시오. 가져가세요. 이건 무조건 돈 버는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이게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로 들어오면서 또 나가면서 한 번씩 볼 텐데 이 높이가 63빌딩 높이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이게 그림이니까 이제 이런데 이게 굉장한 서울시의 상징물이 될 거예요. 한강 곳곳에 플로팅 스테이지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요트 계류장, 플로팅 수영장, 여의도에는 선착장이 들어섭니다.
이미 뱃길은 다 만들어 놨어요. 경인나라 뱃길 만들어져 있죠. 한강에 배가 이상하게 안 떠다니죠. 띄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착장 만들어서 1단계는 이제 연안, 서해, 남해 이렇게 다니는 거. 2단계는 저쪽 청도, 위해, 상해까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중에 1단계 선착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선착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저쪽 잠실부터 이쪽 여의도 밑에까지 지그재그로 수상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유럽 출장 가서 타보고 결정한 겁니다. 굉장히 쾌적해요. 소음 진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속 50km예요. 많은 분들이 그거 지하철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따릉이가 있어서 절반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도 넣고 되도록이면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실에서 뚝섬 유원지역, 압구정역, 서울숲, 반포, 노들섬, 이촌동 이런 식으로 여의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다 설명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립니다. 한강 르네상스 중에 용산, 여의도, 노들섬 이 세 개를 잇는 요 트라이앵글 삼각지대가 핵심 공간이 되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용산 철도 정비창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이미 계획이 세워진 거고요. 그 단면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녹지공원으로 바뀌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 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중심지, 특히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또 여의도에 여의도 공원이 있는데 이 한강변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짓는 제2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지금 현재의 세종문화회관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번에 유럽 출장 가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게 함부르크에 있는 엘프필이라고 하는 공연장입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이 시장이 욕을 많이 먹었대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창고인데 하역 창고인데 이 유럽 사람들은 허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저렇게 음악당을 얹었는데 그냥 한 5천억 들이면 될 거를 1조 2천억을 들였답니다. 저거 보존하느라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짓고 나서 평가가 확 달라졌습니다. 건축물 하나가 도시의 브랜드를 바꾼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거에는 함부르크가 활락가, 홍등가를 중심으로 한 활락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 나서 유럽의 문화예술 거점 도시로 브랜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 보시는 요 공간에, 요 가운데 공간에 관광객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뒤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거 타고 올라가면 전부 다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공연시설들은 입장료 내고 들어간 분들은 그 안에서 공연을 감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밖에, 여기는 없는데, 이 건물에는 없는데 대형 미디어 스크린을 만들어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실시간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저렇게 무료 공간에 올라가서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에 이 컨셉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노들섬인데요. 노들섬을 10년 전에 글로벌 예술섬을 만들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위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확정된 계획을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노들섬을 이렇게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무산됐는데 그렇게만 됐어도 다행인데 지으면 되니까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나중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몇 개의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한 4년 됐네요, 이제. 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저걸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뭘 하면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예술섬이라는 게 이런 거죠. 24시간 버스킹이 벌어지고 조각품 전시회, 미술 전시회가 벌어지고 각종 공연이 벌어지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볼까 하고 7팀, 국내 넷, 외국 3세,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동영상을 보시면 기가 막힌데 일단 주마간산격으로 2장씩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내 부부건축가 작품인데 아쿠아 팔레트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위르겐 마이어라는 분의 작품인데
여러분 스페인 세비야에 가면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물 하나가 도시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 노들섬에 올리자는 거고요. 세 번째, 이분들도 국내 부부 건축가입니다. 산들 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이고요. 네 번째, 세계적인 건축가 그룹 BIG의 리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신승수 작가의 아키펠라고, 그리고 토마스 헤드윅이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작가입니다. 건축가인지 디자이너인지 뭐 이벤트 전문가인지 모르는 융합형 건축가인데, 이분이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작품을 내왔는데요. 멋있어 보이죠? 저게 하나하나가 다 저 안에가 공연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예산에 한도를 두지 않고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려 이게 1조 2천억짜리입니다. 1조 2천억 들여서 만들면 분명히 세계적인 명작이 될 텐데,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될 텐데, 제가 좀 이제 부담스러워요. 만든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과연 박수를 치실까.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멋있긴 하죠. 이렇게 만들면 뭐 이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들끓을 거예요. 이건 이제 노들링이라는 작품, 서울링을 옆으로 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캐빈을 타고 들어가는, 이천동 쪽에서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고 옆에는 걸어가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 작품은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융합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변형할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 다른 판단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 군데 전시해 놓고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주십시오. 자, 이게 함부르크의 하펜시티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워터프론트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지난번에 출장을 가서 좀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들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한강을 왜 저렇게밖에 못 쓰느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외국의 강변을 가면 바로 옆에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정말 활용을 잘하는데, 우리는 옆에다가 왜 88도로 강변도로 만들어 놓고 아파트만 잔뜩 지어놨냐, 잘못됐다 그러시는데,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가 나서 그래요. 1년에 몇 번 수위가 한 10m까지 올라가니까 지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금지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함부르크를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이 사람들 이렇게 물 옆에다가 바로 카페를 만들고 쓰는데, 여기가 조수 간만의 차가 여기도 7m나 돼. 올라오면 철문을 닫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수 간만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못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열악하죠. 조수간만은 예측이 가능하죠. 몇 시에 물이 들어온다 나간다가 가능한데, 홍수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거고요. 환경정책인데 이건 뭐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뭐 여러 번 강연을 들으셨을 테니까,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서울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CNG 버스로 다 바꿨죠. 그때 이후에 미세먼지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잊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저지난주에 유엔에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한국을 벤치마킹하면 뭐 공기가 좋아진다. 읽어보니까 제가 했던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자랑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까먹으셨을까봐. 요즘에 공기 좋아졌죠? 이 와이셔츠 그때 제가 얘기하던 게 그겁니다. 그때 와이셔츠 하루 입으면 못 입었습니다. 그죠? 여기 까매지고 여기 까매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도 아니죠. 런던 지하철 타보세요. 요즘에 까매집니다. 우리나라가 런던 지하철보다 훨씬 좋아요. 지하 실내 공기질도. 이제 뭐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서 충전망 확충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얼마 전에 서울을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지면서 특히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공공간에서 충족시켜드리겠다는 게 5분 정원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어디에서도 5분만 가면 녹지공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비움, 연결, 생태, 감성 4가지 방법으로 서울의 5분 거리 내에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둘레길을 제가 만든 거 혹시 아세요? 처음에 시작한 게 북악산 북한산이었습니다. 그때 시작하게 된 연유는 이런 겁니다. 그때 등산인로 입구에 있었던 통행료, 입장료가 다 사라졌던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거기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쌌어요. 뭐 500원인지 1000원인지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 없앴는데 등산 인구가 폭증한 겁니다. 한때 전혀 없었던 무슨 뭐 스포츠 브랜드들, 등산복 브랜드들이 산기슭에 우죽순 생겨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가 그때입니다. 등산 인구가 늘어난 건 좋은데
산이 전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뿌리가 툭툭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왜 땅 위로 올라와서 뿌리 이렇게 피해다서 등산로 걸어 다니시고 했던 기억나세요? 그게 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밟으면 이게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때 고민하다가 둘레길을 만든 겁니다. 나무 데크를 만들어서 이 길 바깥은 나가지 마세요 하고 만들었던 게, 우리는 등산 문화가 정상을 올라가는 건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둘레길로 다니는 문화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전체에 둘레길이 생겼는데 이제 그 시즌 2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데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 위에 만든 데크를 조망이 좋은, 경치가 좋은 산의 경우에는 들어 올려서, 예를 들면 남산에 여기 지금 그 야외 식물은 여기가 하이아트 호텔 쪽이거든요. 이쪽 남산 도서관 있는 데까지 빨간 점선, 이쪽을 지상으로 한 2, 3m 들어 올리면 나무 위로 걸을 수 있게 되겠죠. 한 2, 30분 정도 걸으면서 한강과 강남을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는 등산로가 생기는 겁니다. 괜찮겠죠? 이런 컨셉으로 경치가 좋은 곳은 하나 둘 다시 들어 올려서 좀 더 많은 다양한 등산 코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산에 곤돌라가 생깁니다. 이거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요. 예장자락이라고 있습니다. 남산에. 이회영 기념관, 혹시 남산 터널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거 기억하세요? 거기에서부터 남산 꼭대기까지 곤돌라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환경단체의 반대가 그동안 장애물이었는데 드디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요. 지금 현재 있는 케이블카는 몇 시간씩 줄 서서 올라갑니다. 수요는 얼마든지 있어요. 곤돌라는 1시간에 한 1,500에서 2,000명씩 실어 올립니다. 그게 돈이 얼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남산을 비롯한 생태계 살리는 데 쓰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환경단체를 설득을 했습니다. 함께 하자. 그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단체의 반대는 없습니다. 내년 말이면 곤돌라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어딜까요? 써있네요. 옆에 세운산가 일대. 이게 몇십 년 전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모습이에요. 오늘 올라가시면 이런 모습을 보십니다. 이 얼마나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도심 한복판이 바로 여기죠.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종로부터 을지로, 퇴계로까지. 이 공간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분명히 10년 전에 시장할 때 이 세운상가를 허물고, 이게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허물고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10몇 년 전에 세워놨었는데, 후임 시장님은 철학을 좀 달리 하십니다. 그분은 보존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서울시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총괄 건축가 승효상이라는 분을 임명을 했었는데, 이분이 본인 스승님 작품이라고 이걸, 이 세운상가를 보존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걸 그대로 놔두니까 옆에까지 다 저렇게 잘 보존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통합형 정비 방식을 적용을 할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기 세운상가를 허물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상가도 있죠. 다 구분 소유입니다.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여러분 세금으로 내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개발한 게 이 통합형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빨간 점선에 있는 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개발할 이제 계획을 세운 개발 사업자가 옆에 세운 상가 중에 일정 구간을 허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대라 그러면 그거는 억지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높이 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5층까지밖에 못 짓도록 해놨었어요. 또 전임시장 때. 그거를 60층, 70층 얼마든지 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훨씬 늘어나죠. 그걸 절반만 내놓고 그 절반으로 이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운상가 허무는 비용으로 내라. 상생하는 거죠. 윈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금, 예산 안 쓰고 허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허무는 계획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푼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걸 보시면서 오해들을 하세요. 야, 그 높이 제한 풀면 땅 주인은 좋겠네. 30층 짓은 거 60층 지으면 돈 많이 벌겠네.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아닙니다. 그 덕분에 녹지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예산 절약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는 높이고 밑에 공간에 이 허물어지는 세운상가 위치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전부 다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선형 녹지 공간이 존재하는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세운상가 주변의 계획이고, 이건 비단 세운상가에만 적용되는 컨셉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도처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곳은 다 이 컨셉을 적용을 해서 도처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게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이죠. 여기가 지금 상암동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개,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게 이제 옛날에 쓰레기 매립지를 그 산으로 만든 거죠. 이 건너편에 상암동, 상암 DMC가 있습니다. 이쪽이 한강 쪽인데요. 이게 원래 있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근데 쓰레기 소각을 해야 될 양이 늘어나서 하나를 더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왕에 있던 이곳 앞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발표 이후에 이 상암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처리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느냐. 여기보다 더 적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왜냐하면 저쪽에 산 넘어서 사람이 살고요. 이쪽은 한강이고요. 그리고 들고 나는 쓰레기 차가 문제인데 강변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불편도 없고요. 좋은 장소죠, 좋은 장소는. 근데 이제 원래 있었던 데다 더 만든다는 게 이분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을까요, 말까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지동 추모공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가끔 가시죠, 여기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지동 추모공원 지을 때, 마포구 소각장 지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반대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 잊으셨겠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요 옆이 고속도로 입구인데요. 고속도로 타면 바로 오른쪽으로 보였었습니다. 반대 플래카드. 오세훈 너부터 태워주마. 이런 게 쫙 붙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그게 몇 개월 붙어 있었는데 결국 지었는데 이게 지금 이 옆에가 등산로입니다. 이게 청계산 올라가는 등산로. 여러분들도 가끔 다니시는 등산로예요. 옆에 이런 추모공원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의식도 못해요. 여기서 분진 안 나와요. 유해물질 안 나와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다시는 이런 걸 보고 반대하지 못하게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만들어라. 그래서 최고급 갤러리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해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한 기피시설들은 다 그렇게 지을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펜하겐의 명물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인데 옥상을 이렇게 잔디 스키장으로 만들었어요. 옆에 벽면은 암벽타기 공간으로 만들어서 제가 방문했을 때 지난번 출장 때 갔다 왔는데요. 코펜하겐 공항에 내리면 첫 화면이 이 건물이 등장합니다.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한 아빠가 아이들 둘 손 잡고 저기를 등산 삼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쓰레기 소각장이든 화장장이든 또 짓게 되면 오히려 명물을 만들어서 그걸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마포 주민들, 특히 상암동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로테르담의 스카이라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건물은 지금 강남에 가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제가 디자인 서울 하면서 이른바 혁신 건축물을 짓는 걸 목표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만든 겁니다. 왜 인센티브가 필요할까요?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1.5배 정도 들어간다는 게 평균 정설입니다.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1.5배를 들이고 지으면 손해죠. 그러니까 건축 분양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제한 풀고 용적률 높여드려서 한마디로 말해서 짓고 싶도록 만드는 거죠. 서울시내 지어지는 건축물이 모두 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100개 지으면 제 생각에 그중에서 한 2-3개만 이렇게 재미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가다가 그런 건축물을 이렇게 보고 참 재미있게 지었네.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표정이 있는 도시, 엄근진의 도시에서 펀시티로 바꾼다는 계획의 핵심인 거죠. 경부고속도로 윗부분이 사라집니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동까지는 서울시 구간이고요. 거기서부터 동탄까지는 국토부 구간입니다. 녹지 공간으로 바뀌면서 밑에 중심도, 대심도, 터널 2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에서 체증이 없기 때문에 2개를 뚫습니다. 그 비용도 역시 그 사거리에 땅값 비싼 곳을 개발해서 그곳으로부터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교통수단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차들은 서울 시내 도처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상암동에도 자율주행 택시, 강남에도 로봇 택시가 다니고요. 요거는 시내 청계천 근처와 청와대 부근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무료입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누구든지 다 타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서울상공에 실험용 드론 택시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려면 이제 헬리포트, 버티포트가 건물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로부터 한 3, 4년 뒤면 상업용 드론 택시가 아마도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활용률이 낮다고 최근에 비판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시작한 첫 도시가 됐습니다. 타임지가 올해의 발명품으로 작년에 선정을 해줬습니다. 서울 시내는 한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332km의 물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제가 만든 홍제천변의 인공폭포고요. 이게 요번에 들어와서 바뀐 모습입니다. 야간에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서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아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물길이 없는 곳은 5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물길이 다 있어요. 제가 이게 열심히 보여드리는 건 서울시가 다 못해드려요. 그 긴 데를. 구청장들이 보고 좋으시면 따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일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서울시가 창의 행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의 행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거 외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시민들을 즐겁게 편리하게 해드리자 하는 게 창의 행정입니다. 10년 전에 한 책 몇 권짜리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많았었는데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상 받은 것들인데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 어떨 때는 이쪽으로 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갈 때가 있죠. 그래서 어차 싶어서 이쪽으로 가려면 태그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또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요. 근데 화장실 밖에 있어요. 그러면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또 태그하면서 속으로 약간 짜증나죠. 그걸 없애드렸습니다. 최근에는 10분 내에만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면 돈 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시민들께 혜택을 많이 드리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이제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자 하는 게 창의 행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바꿔나가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비전 체계를 세웠는데 서울시를 세계 글로벌 탑5의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야심찬 목표입니다. 5가 되면 그 앞에 몇 개 있나요? 런던, 뉴욕, 파리. 참 옛날에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우리 바로 앞에 뉴욕, 런던, 파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서울시를 갖다 놓겠다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일본의 모리 재단에서 도시 경쟁력을 평가한 겁니다. 도시 경쟁력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주택, 도로, 교통, 교량, 환경, 복지, R&D 투자 이런 거를 종합 정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베를린을 제꼈습니다. 우리 앞에 2개 있죠? 싱가폴, 암스테르담 2개가 있습니다.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경쟁력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유능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암스테르담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지금은 조금 좀 축소됐지만 그때는 패권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을 장악했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가보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아까 그 로테르담의 새로운 발상을 보셨잖아요. 어쨌든 이 2 도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외국을 2번 나갔다 왔는데 첫 번째 출장지가 싱가포르였고요. 2번째 출장지가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왜 갔다 왔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어떻게 제 임기 중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슬로건이 서울 마이 소울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면 될까요?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이게 서울 마이 소울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 마음이 모이면 최첨단 산업도시 서울이 됩니다. 마음이 모이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관광도시 서울이 됩니다. 마음이 모이면 청년들이 창업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청년 창업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 서울 마이 소울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하고 한번 외칠까요? 제가 서울 하면 마이 소울로 화답을 해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 고맙습니다.